안녕하세요. 똑똑한 합격생들의 선택 대여해리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요청해 주셨던 5일 완성 교육학의 맛보기 강의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다룰 과목은 교육학 고난이도 문제를 낼 때 꼭 들어가고 있는 교육심리입니다. 교육심리의 이론들 이 영상 하나로 총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으로 이해가 쏙쏙 되었다면 다른 과목도 배우고 싶다면 대여해리 5일 완성 교육학을 활용해 보세요. 선생님을 위해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교육 심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5번째 과목인데요. 우리 앞서서 중요한 빅4 4과목 열심히 잘 따라오셨다면 우리 5번째 과목인 교육 심리부터는 조금은 마음은 편하게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배우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교육학에서 중요한 건 다 배웠고 이제 나머지 보너스 점수 얻어볼까라는 관점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니까요. 우리 앞서서 다른 과목 배울 때처럼 너무 부담 느낄 필요 없습니다. 우리 5, 6, 7, 8 4과목은 정말 심플하고 깔끔하게 핵심만 잘 담아서 정리해 볼 거니까요. 편안하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의가 우선순위에 맞게 중요도에 맞게 배치된 만큼 이 교육심리부터는요 앞에 있는 빅4 과목을 모두 정복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챙겨간다면 교육심리를 먼저 챙겨야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육심리 왜 그렇게 여겨야 되는지 우리 출제 경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경향부터 살펴보면요, 교육심리는 전체 교육학 논술형 시험에서 딱 4번 출제되었습니다. 이걸 퍼센티지로 환산하면요 26%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최근 10개년으로 한번 줄여보면 3번밖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출제 확률은 약 30%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빅4 과목들 출제율 어땠죠? 최근 10개년으로 봤을 때도 전체로 봤을 때도 70%, 80%, 90% 그리고 교육행정 및 교육경은 100%로 출제되고 있었죠. 그에 비하면 30%, 20%는 정말 낮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준다면 앞에 있는 4과목에 더 힘을 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심리도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만큼 우리 출제 경향 살펴보는 거 중요한데요. 우리 출제 경향을 보면요, 우리 굵직한 학자들 위주로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굵직한 학자들 누구 있죠? 라고 살펴보면요, 앞에 써있는 학자들처럼 에릭슨, 반두라, 가드너, 비고츠키와 같이 우리가 교육심리를 배운다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학자들, 특히 현대 학교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학자들 위주로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여기 교육심리에서 반두라는 한 번 더 출제가 돼서 2번이 총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심리를 배울 때도 너무 세부적이고 낯선 이론에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굵직한 학자들 위주로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 잘 가져가야겠다, 핵심 주장들 잘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심리를 이렇게 굵직한 학자들 위주로 가져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교육심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 보면 좋냐? 우리는 과학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 브레인이라는 박스를 가져다 놨는데요, 이 브레인을 열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뇌를 들여다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낯선 외계인의 뇌를 들여다보듯이 정말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 일상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과학자의 시선으로, 연구원, 의사, 학자의 시선으로 굉장히 낯설게 쪼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열었을 때 나오는 것들이 친숙한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에릭슨, 반두라, 가드너, 비고츠키와 같이 다양한 학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풀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별 모양, 하트 모양,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서 교육 심리에서는 과학자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는구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쓴다? 교육에 가져다 쓰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교육자가 아니라 과학자의 마음으로 조금 더 엄밀한 용어들, 조금 더 낯선 관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이사항을 보면요, 우선순위가 낮다는 거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심리가 내용을 배우다 보면은 정말 재밌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다 보니까 교육행정보다는 교육과정보다는 교육심리가 재밌어 라고 하면서 교육심리를 깊게 파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래선 안 되겠죠? 교육심리는 우선순위가 낮은 만큼 굵직한 학자 위주로 과학자의 시선에서 낯설게 이 사람들의 용어를 잘 가져가 보자 라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랍을 먼저 열어보면요, 우리 교육심리 어떻게 되어 있지 먼저 기초 한번 살펴볼 거고요, 우리 여기 재밌습니다. 학습자의 특성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학교에서 어떻게 되죠? 그렇죠, 학교에서 발달하겠죠. 우리 10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성장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발달할 때 뭐가 발달하나? 인지도 발달하고
성격도 발달하고 도덕성도 발달하고 사회성도 발달하네. 이런 발달하는 이론들 우리 교육 심리에서 배우고 가는 거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앞서서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에서는 구체적인 교수법을 배웠다면요, 여기서는 학습 이론, 인간이란 어떻게 학습을 이뤄내는가, 그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의 과학적 기반이 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동주의 학습 이론, 사회인지 학습 이론, 인지주의 학습 이론, 망각과 전이, 학습자의 적응과 부적응까지 다양한 학습 이론까지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 심리를 통해서는 학습자라는 사람이 이 낯선 외계인이 어떤 구조로 어떤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지 그걸 하나하나 다 뜯어보자 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육 심리 이렇게 큰 파트 잘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가장 먼저 교육 심리학의 목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육 심리학을 왜 배우지? 우리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쓸 건데?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누구죠? 그렇죠, 학생들이죠.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할 거고요. 그들이 발달하고 있는 거, 어떻게 10대의 과정 동안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무엇을 발달시킬 것인지도 이해할 거고요. 우리 그리고 학습 이론 배워서 교육의 목표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교육의 목표 뭐라고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전인교육, 현대학교의 교육은 전인교육을 목표로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전인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특성도 이해하고 발달도 이해하고 학습 이론도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이게 교육심리에 나오고 있는 특성 발달 이론처럼 큰 뼈대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우리 특발학적 이렇게 4가지 잘 알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교육심리학을 활용하는 사례, 교육과정 설계할 때 쓰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학습자의 지식 수준에 맞춰서 설계하고 있죠. 그리고 교수학습도 학습자들이 어떤 발달 상태인지, 학습자들의 인지 구조, 인지 양식에 따라서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식 다르게 하기도 하고요. 교육평가 어떻게 하지? 교육심리학의 이론을 활용해서 무엇이 우수하고 무엇이 우수하지 않은지 그것을 평가할 수 있고요. 우리 인간의 심리를 토대로 생활지도와 상담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교육심리학의 목적, 특발학적 4가지 가볍게 짚어봤고요. 우리 앞으로는 조금 더 속도 붙여서 중요한 것만 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심리학의 주요 이론 4가지입니다. 우리 정신분석한 누가 하죠? 그렇죠, 프로이트고요. 행동주의 누구죠? 스케이너 대표학자로 알아주시면 좋고요. 인본주의, 인간을 뿌리로 삼겠다. 그렇죠, 뭐 하죠? 자아 실현하겠다. 인간이 중요하구나 라는 거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인지심리학, 인간의 뇌를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심리학은 피아제, 비고츠키 같은 학자들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학자들이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정신분석학이나 행동주의는 조금 과거의 이론이고요, 인본주의와 인지심리학이 최근의 이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지능과 지능검사인데요. 이제 교육심리의 기초는 끝났고 학습자의 특성 중에 첫 번째 특성이 인지적 특성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능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능, 너 똑똑하다, 너 IQ가 정말 높구나 라고 할 때 쓰는 거 바로 웩슬러가 쓰고 있는 IQ 테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상대적 위치로 규정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동일 연령대 IQ 평균을 100이라고 잡았을 때 누구는 이것보다 더 잘한다면 120, 130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것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면 90, 80 이렇게 떨어지면서 가운데 편차를 활용해서 IQ 측정한다, 그걸로 지능을 측정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지능은 무엇이 지능인지 학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 라는 점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스피어만, 카테론, 길포드, 가드너, 스탠버그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학자들이 각자 지능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단순하게 지능이 IQ 하나만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여기 지능지수 해석상의 유의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라부 3가지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IQ는 개인의 지적 기능 한 가지 지표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 IQ를 근거로 전응하야, 천재야 이렇게 라벨 붙이지 맙시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생각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정확할 수도 있다라는 건요, 우리 시험을 단 하루 1시간 2시간만 측정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 10대 때 생각해 보면요, 우리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나의 생각과 감정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학생이 온전한 컨디션 아닐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한 번의 IQ 테스트, 한 번의 지능 검사로 이 학생의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실제로 이 지능지수 해석상의 유의점을 잘 알아줘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가 실제로 학교에 담임교사가 되고 현장의 교사가 된다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지능 검사를 실제로 치르고요, 지능 검사 결과표를 담임교사인 우리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검사지를 토대로 이제 학생과도 상담하고 학부모님과도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걸 절대적인 지표다, 천재다, 바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지능지수 하나만으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이거는 하나의 겸사 결과로만 참고하는 자료로 쓰자라는 점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지능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 학자들의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스피어만이라는 사람은 지능을 2가지 요인으로 나눠봤습니다. 이때 나오는 거 일반 요인, 특수 요인이라고 해서 제너럴 요인, 스페셜 요인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걸 뭐라고 이미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냐면요, 이렇게 일반 요인이 있을 때 스페셜 요인이 이렇게 따라 붙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이 학자가 생각하기에, 스피어만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요인은 뭐다? 바로 일반 요인이다. 이 S 스페셜 요인은 예를 들면 요리사 같은
같은 경우에선 요리에 있어서 식자재를 구분하거나 조리법 같은 지능은 잘 알고 있겠지만 일반 요인인 언어, 주의, 기억력, 이해력 같은 경우에는 높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스피어만이 강조하고 있는 건 일반 요인이 더 중요하다. 특수 요인은 직업적 특성으로 중요한 지능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요인이 높아야 좋은 지능입니다. 좋은 고지능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카텔과 호는 앞서 말했던 스피어만의 일반 지능을 두 가지로 다시 나눠 봤는데요. 이때는 유동적 지능과 결정체력 지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한 명의 지능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결정체적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요. 우리 눈이 어떻게 생겼죠? 그래서 결정체로 생겼죠. 그래서 눈이 이렇게 계속해서 쌓이고 굴리다 보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능도 결정체로 중심을 향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회적응 능력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해력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어휘력 같은 것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지능들 결정체적 지능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고요. 유동적 지능 같은 경우는 개인의 독특한 사고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어력, 정보 처리 속도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역유자의 형태로 연령에 따라서 감퇴한다. 즉 청년기에 가장 총명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쇠퇴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일반 요인을 두 가지로 나눴다는 점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길포드의 3차원적 지능 구조설인데요. 우리 길포드 나오면 뭐랑 연결해 주면 좋냐면요. 바로 창의력과 연결시켜 주면 좋습니다. 따라서 길포드라는 학자는 지능의 구조를 확장시켜 봤는데요. 어떻게? 3차원적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어떻게 조작하고 어떻게 산출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조합해서 3차원적으로 지능을 구분해 봤는데요. 그러면서 계열을 확장했다는 장점, 이때 나온 지능이 뭐다? 문제 해결력, 창의력 같이 이전까지는 일반 요인이야 특수 요인이야 라고 하면서 단순하게 표현하던 지능의 범위를 굉장히 확장시켰다라는 점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길포드가 나온다면 창의력을 만든 사람, 창의력을 처음 제안한 사람 이렇게 봐줘도 좋고요. 우리 창의력을 어떻게 측정하고 뭐라고 정의하는지는 뒤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중지능 이론 현대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대 후반 2020년쯤에 와서 시험 문제로 나올 만큼 우리 현대 학교에서 쓰고 있다. 우리 교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 교육심리 아무리 모르더라도요. 우리 이 9가지 지능은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언어지능, 논리지능, 신체지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내지능, 자연지능, 실존지능 중 나에게 가장 강력한 지능은 뭐지? 나의 강점 지능은 무엇일까? 라는 점 생각해 주셔도 좋고요. 혹은 내 교과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지능은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주시면 조금 더 외우기에 수월해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지능은 단순하게 IQ, 논리력, 일반 요인, 특수 요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상호 독립적 9개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9개 다 높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중 1개만 높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1개만 높은 것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강점 지능이기 때문에 우리 그 지능 잘 살려서 이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가드너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가드너라는 사람 아직 살아있거든요. 아직 죽지 않았고요. 살아있는 학자인데도 문제로 낼 만큼 학교에서 중요하게 재밌게 보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도 재밌게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한다면요. 서로 다른 지능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 방식 다양화합시다. 교사와 학생 강점에 초점 맞춰서 수업 설계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사로서 내가 가진 강점 지능이 무엇인지 고려해서 나는 언어 지능이 좋은지 나는 대인관계 지능이 좋은지 그거에 따라 수업 설계를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또 우리 반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지 그러한 강점들 다중 지능들 잘 고려해 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점도 잘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스탠버그라는 학자가 지능삼원론, 성공지능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공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 무엇이냐라는 뜻인데요. 우리 이렇게 분창실 세 가지 봐주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분석적 지능이 있고요. 그걸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창의적 지능도 있고요. 그걸 실제 환경에 적용하는 지능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분창실 크게 봐주시면 좋고요. 그 안에 세부 요소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예시와 함께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나에게 성공지능은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탠버그는 이 세 가지 지능을 강조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높을 때 성공 확률이 높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나도 일상 속에서 분석적 지능, 창의적 지능, 실제적 지능을 잘 높여가야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청킹에도 앞에 글자 떼 놓고 나머지 설명해 둔 것처럼 처음에는 분창실 정도만 알고 있어도 좋으니까요. 스탠버그 하면 분창실, 분석적, 창의적, 실제적 지능 이렇게 써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조금 시간이 남았다, 조금 더 내가 외울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라고 할 때 뒤에 있는 내용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진 않아서요. 사실 읽다 보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탠버그의 지능삼원론, 성공지능론까지 알아봤고요. 이렇게 우리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특성 알아봤습니다. 지능을 바라보고 있는 다양한 학자들의 이야기 다 살펴봤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로 지능이 등장했을 때 이 사람 지금 어떤 학자의 입장에서 지능을 표현하고 있는 건지 그 과정 들어가 줄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성공지능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길포드의 지능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가드너의 다중지능을 말하고 있는 건지 그 주인만 잘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지적 특성 가볍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창의적 특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 교육 과정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요. 창의융합형 교육 과정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늘 교육 과정, 교육감들, 교육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들 보면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창의적인 인간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정의를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대답하기가 또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의적인 수업을 해주세요,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주세요 라고 교사에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창의적이다 라고 말하는지, 그걸 개발시키는 나의 수업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여기서 가볍게 훑고 가겠습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사람의 특징을 보면 직접 특징, 정의적 특징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감유, 융, 창, 정 이렇게 해가지고 감수성이 높아야 됩니다. 유창해야 됩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요. 창조하는 참신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잡한 것을 정교하게 하는 마지막 지적 능력까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때는 정의적 특성이 또 하나 재밌는데요. 우리가 수업에서 활용을 한다면 아마 이 특성들을 잘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학생들에게 새롭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선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사로서 제공해 줄 수 있을 거고요. 학생들에게 정답을 바로 알려주기보다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확산적 사고할 수 있도록 모호성 참는 역량 줘야 되고요. 우리 똑같이 정해진 모범 답안 말고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관행에 동조하는 거부, 그리고 실패에 대한 적응 불안으로 회복 탄력성까지 갖췄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 혹은 외부의 경험으로부터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의적 특성까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창의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특징을 나열하세요, 정의적 특징을 나열하세요, 그걸 기를 수 있는 수업하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키워드 발견한 다음에 그걸 활용한 수업 잘 만들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수업 활동을 만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협동학습을 만들겠습니다. 따라서 협동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계속해서 토의하고 토론하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생각들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건데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창의력 높이는 수업 방법 뭐죠? 확산적, 독창적 사고 놓을 수 있는 자료 개발합시다. 긍정적 인간관계.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인간관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겠죠. 만약에 부정적 인간관계 모두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우리 창의적으로 확산적으로 사고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긍정적인 분위기 잘 조성해 줍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 강화합시다 라고 하면서 학생들 칭찬해 주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더 좋아요, 더 좋은 이야기 있나요? 이러면서 학생들을 계속해서 고무시켜보자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창의력 개발 기법, 이것도 재미있는데요. 브마, 피, 육시, 스속 이렇게 7가지 잘 외우고 가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브마, 피 3가지가 가장 활용도가 높아서 제일 먼저 골라놨는데요. 우리 이 3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오스본의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우리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우리 오스본이라는 학자는 처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인스토밍을 만든 사람이 오스본이구나 가볍게 봐주시고요. 우리 브레인스토밍 어떻게 하냐? 하나의 주제에 관련돼서 무수히 많은 의견 제시하도록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 방법이 재밌는데요. 자유개방, 양산, 비판금지, 결합과 개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나오고 있는 비판금지, 우리 앞서서 말했죠. 긍정적인 분위기여야지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따라서 비판금지가 어떻게 보면 브레인스토밍에서 생각해줘야 되는 특이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우리 자유개방, 양산, 비판금지, 결합과 개선 이러한 방법들을 브레인스토밍에서 활용하는구나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인드맵인데요. 이것도 부잔이라는 학자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잔의 마인드맵 붙어 있어도 내가 아는 그 마인드맵 맞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우리 방사사고, 연상사고 하겠다라고 하고요. 사고력, 창의력 높이는 기법입니다. 가운데 놓고 이렇게 뻗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마인드맵도 창의력을 높이는 수업 기법이구나. 우리 교과에서 마인드맵을 쓴다면 나는 어떤 수업에서 어떤 주제를 다룰 때 마인드맵을 쓸 수 있을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에드워드 드보모의 PMI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PMI 방법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면서도 내가 교사가 되면 수업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재밌게 배웠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 PMI 같은 경우에는요, AI를 우리 수업에 도입합니다 라고 했을 때 PMI를 3가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좋은 점은 무엇이죠? 마이너스 우리 수업에 안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터레스팅 우리 수업에 적용한다면 흥미롭게 될 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3가지 파트를 다양하게 의견을 꺼내 보도록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있죠? 의도적으로 강점, 단점, 흥미로운 점들을 주목하여 생각할 수 있고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생들 창의력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보세요 라고 하면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 하나씩 꺼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사람들 생각보다 쉽게 해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시험 면접 준비할 때도 사실 이 PMI 굉장히 유용한데요. 우리 1차 시험은 이렇게 수렴적 사고로 들어가지만 2차 면접 가면 답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제시해준 주제에 있어서 이것의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이고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지, 즉 우리가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한다면 한 번에 3가지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창의적인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 개발 기법까지 잘 알아봐야겠다. 이걸 알아두면 언젠간 또 쓸 일이 있다. 이렇게 재밌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육색사고 기법, 시네틱스 기법, 스캔퍼 비법, 속성 열거법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좋은데요. 우리 육색사고 모자 기법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요. 우리 6명이 한 팀을 이뤄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까처럼 AI로 해볼까요? 우리 AI를 수업에 도입하는 것, 우리 교과에 도입하는 것, 우리 교실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고요. 우리 모자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얀색은 팩트, 사실만 사고할 거고요. 초록색은 새로운 아이디어, AI로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노란색 모자는 논리적으로 그걸 긍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데요. 검은색 논리적으로 부정만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경우에 이런 부정적 결과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요. 빨간색은 감정을 다루고요. 파란색은 결론을 함께 도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각각 학생들이 모두 좋은 말만 하려고 하거나 너무 부정적으로만 흘러가고 있을 때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모자를 씌워서 오히려 역할을 제한시킨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 오히려 창의력이 더 높아져서 집단지성이 발휘되더라 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육색사고 모자 기법이라는 거 재밌게 잘 알아봤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잘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창의적인 특성도 알아봤는데요. 우리 창의융합형 인재 만듭시다, 창의적인 수업합시다 라는 질문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창의적인 특징이 가지고 있는 지적 특징, 정의적 특징 가볍게 봐주시고요. 창의적 개발 비법 이거 내용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한번 배워보면서 내 수업에서 내 교과에서 어떻게 적용하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인지 양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적 특성, 창의적 특성까지 알아봤고요. 이번 인지 양식 보도록 할 텐데요. 인지 양식이란 뭐냐면요. 우리 MBTI에서 T랑 F처럼 이렇게 두 가지 같은 사건을 보고도 둘이 다르게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똑같은 사람, 똑같은 지능, 똑같은 IQ를 지녔을지라도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지 양식에 따라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용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특히나 이 인지 양식 활용해서 나는 장독립적 학습자야, 나는 장의존적 학습자야, 나에게는 맥락이 더 필요해 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둘 중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입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우리 여기 설명에서는 장독립적 같은 경우엔 자연과학, 공학과 같은 이과 분야에 더 적합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장의존적 같은 경우 인문사회 계열에 적합하다라면 문과 계열에 적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문이과가 통합되어 있지만 전통적인 방식에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우리가 교사로서 결국 알고 가야 되는 건 뭐냐? 우리 장점 있죠? 여기 학생의 인지 양식에 따라 교수 방법과 자료 다르게 얘기합시다 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랑 대화를 할 때도 친구가 T면은 T에 맞게 대화를 해줄 수 있고요. F면 F에 맞게 대화를 해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수업을 만들고 있는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의 인지 양식이 독립적인지 장의존적인지 그것에 맞춰서 수업 활동을 설계해 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위트킨의 인지 양식 가볍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코건이라는 사람이 말한 충동형, 반성형 혹은 소극적, 숙고적 인지 양식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똑같은 자료를 주었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데 시간이 빠르냐, 오류가 많냐, 적냐 이걸 토대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빠만, 늦적 이렇게 핵심 키워드 위주로 잘 봐주시면 좋고요. 시험에 나온다라고 해도 이렇게 소극적, 충동형, 반성형, 숙고적 이 말만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내용 써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메타인지인데요. 우리 메타인지는 중요하다라고 별 2개 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라는 점은 정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우리 메타인지가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도 높더라 이런 발표들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도 메타인지 높이는 수업 해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메타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말하기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이때 메타인지를 뭐라고 설명하냐 이렇게 3가지 키워드 적어놨습니다. 자신의 인지 과정을 지각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 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메타인지가 나온다면 인지조 이렇게 생각해서 인지 과정 지각하고 조절한다 이렇게 바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상위인지다, 초인지다, 인지에 대한 인지다 라고 하면서 다양한 표현들이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결국 메타인지를 가리킨다라는 거 알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메타인지 이전에 인지는 뭐지? 지각, 기억, 상상과 같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돌리고 있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인지고 그 과정 자체를 판단하는 게 메타인지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메타인지 자극하는 수업 뭐 할 건데? 라고 한다면 자기의 수행 과정 점검하는 자기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깔끔하게 메타인지 올리는 수업 할 수 있겠다, 올리는 평가도 할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지난해 기출에서 나왔던 학생평가를 활용하세요에 나왔던 정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평가 강조하는 만큼 자기평가의 효과 뭔데? 우리 메타인지 올릴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 뭔데? 인지 과정을 지각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메타인지의 정의도 알아봤고 메타인지의 구성 요인은 절차적 지식, 조건적 지식, 인지적 지식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는 점 가볍게 읽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정의적 특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의적 특성은 동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선생님 동기 어디서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 행정에서도 봤고요. 우리 교육 방법에서도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기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교육행정인지 교육방법인지 교육심리인지 구분해서 봐줘야 되고요. 우리 교육행정에서 어떤 거 물어봤냐? 조직원의 동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동기 어떻게 올릴 건데? 라고 했고요. 교육방법에서는 학습자들이 수업에 어떻게 참여할지 수업의 동기를 끌어올려보자 라고 하면서 학습 동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요. 교육심리에서는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 외계인으로 보고 있죠. 인간 자체의 심리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더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기와 학습 동기, 교육심리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동기의 정의를 보면요. 동기 활성화하고 목표 지향하고 학습 촉진 및 유지하는 기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활목촉 이렇게 세 가지로 동기를 가볍게 설명해보자 라고 핵심 키워드 잡아놨고요. 동기의 종류 뭐가 있습니까?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뭘 강조하죠? 내재적 동기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때 외재적 동기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아닙니다. 우리 외재적 동기도 동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외재적 동기도 함께 수업에서 활용해주면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더 해보도록 할고요. 여기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모두 중요하다라는 점만 짚고 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기 유발 방법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동기에 대한 네 가지 견해인데요. 행, 인, 인사 이렇게 행동주의적, 인본주의적, 인지주의적, 사회적 끈적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현대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거 뭐냐? 사회학습적 접근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누구냐? 반두라다. 반두라 우리 교육심리에서 두 번 유일하게 출제되었던 학자죠. 그만큼 우리 학교에서 현재 쓰고 있는 학습 내용들 위주로 물어보는 만큼 우리 행동주의, 인본주의, 인지주의도 이해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현대 학교에서 쓰이고 있는 게 무엇이지? 기출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동시대적 관점을 가지고 적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따가도 사회학습적 접근 관점 잘 살펴볼 거고요. 우리 여기도 보면 인지주의와 행동주의가 통합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 동기의 근원도 보면 내외재적 강화 모두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모두 올리는 수업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학습 동기 교사의 역할, 교사는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점도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인데요. 워낙 전통적인 이론이죠. 따라서 이렇게 생한사존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자아실현인 이유, 우리 인본주의적 접근, 인간이 뿌리입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뭐 할 거죠? 자아실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이론인데요. 따라서 우리 인본주의적 접근에서는 언제나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더라라는 점 하나 짚고 가고 싶고요. 우리 생한사존자라고 키워드 잡아놨는데 이건 선생님들 교육학 교재마다도 다르고요. 선생님이 전공에서 쓰고 있는 용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용어, 번역하고 있는 교재들 워낙 많으니까요. 선생님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시면 되고요. 만약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생한사존자 이렇게 5가지 핵심 키워드 잘 여기서 봐주고 가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더라라는 점도 한 가지 짚고 가고 싶고요. 결국 우리 여기서 해주고 싶은 게 뭐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모두 충족시켜줘서 최종적으로 자아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로서 도웁시다 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내용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 써있는 장점과 단점도 이 이론을 반박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특히 인간의 욕구 반드시 위계적이지 않다. 배고픈 예술가 생리적 욕구 없어도 자아실현하려고 하더라 라는 점 있으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은 이제 로저스의 실현 경향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 로저스라는 사람은 지금 교육심리에서도 나오지만 생활지도 및 상담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한번 기출로 되었던 영역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했냐? 결국 인본주의적 접근으로 자아실현 돕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그때에도 중요한 키워드로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인본주의적이다 라고 한다면 자아실현이라는 키워드 바로 연결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자무층 3가지 잡아놨는데요. 자아실현할 것이다. 이때 어떻게 할 거냐?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관심 주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자아실현 내리고 있는 인간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다 기능하게 펑셔널하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저스의 실현 경향, 그 사람의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웁시다 라는 것, 어떻게 한다?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관심,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로저스가 보고 있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구나, 인간의 욕구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데시앤 라이언의 자기결정성 이론인데요. 이것도 별표 2개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심리에서 중요한 학자들, 중요한 이론들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 데시앤 라이언도 현대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켈러의 ACRS 보면서 주관자만 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엔 데시앤 라이언의 자기결정성 이 3가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청킹까지 함께 잘 보고 가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데시앤 라이언이 하고 있는 건 뭐냐? 학습 동기 높이려면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면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관계성 욕구 모두 높여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결국 이렇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스스로 능력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에서 인정받도록 하는 거 뭐 해주면 되냐면요. 협동학습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협동학습을 강조해 주는 것이 데시앤 라이언의 자기결정성 이론을 모두 충족시키는 활동들이니까요. 내가 수업을 한다면 우리 교과에서 협동학습이 가장 잘 발휘되는 게 뭐더라? 혹은 협동학습을 할 때 어떻게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관계성 욕구를 높여줄 수 있을까? 그걸 통해서 학습자들의 동기 높여줄 수 있을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그 방법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동기의 변화 과정도 재미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수험생으로서 이 시험을 대하고 있는 태도와도 어떻게 보면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 사실 이 교육심리, 교육학이란 과목을 내가 왜 배워야 돼? 라면서 동기가 없었겠죠. 하지만 외제적 동기,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심리라는 과목을 배워야 되는구나, 자기결정성 이론도 학습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외제적 목적, 외제적 동기로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좀 재밌는데 이 이론 나도 수업에서 써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내 안에 그 지식들이 쌓이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처럼 무동기에서 외제적 동기에서 내재적 동기로 우리는 연속선상으로 동기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더라, 동기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이 바로 대시 라이언이 주장했다라는 이론이니까요. 우리 이렇게 동기를 높이는 방법, 동기의 변화 과정까지 자유감 무엔의 이렇게 깔끔한 키워드로 잘 잡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아담스의 목표 지향 이론인데요.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가 다르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목표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숙달 목표와 수행 목표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 수학 점수가 굉장히 높은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수학 좋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떤 학생은 숙달 목표를 중심으로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어떤 학생은 수행 목표를 중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숙달 목표를 좋아하는 학생은요, 그냥 수학이 너무 즐겁고 수학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는 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잘하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 수행 목표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수학하는 학생은요, 100점 맞으면 더 이상 공부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자신의 능력을 입증 다 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았고 또래들에게도 인정을 다 받았겠죠. 그렇다면 100점에서 이제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결국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수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이 더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숙달 목표 가지고 있는 학생, 나처럼 수학에 애정을 가지고 더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 너무 가르치고 싶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더 숙달하고자 싶어하는 목표를 가진다면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학습을 투입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기를 더 높여간다, 수업에서 동기를 자극한다 라고 할 때는요, 수행 목표를 자극하는 것도 좋지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외제적 동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숙달 목표인 내재적 동기를 더 자극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죠? 숙달 접근 목표, 완료하고 더 많이 더 멀리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 재미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교사로서 주고 싶은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도 한번 잘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은 우리 성취 동기 이론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는 재밌게 학생의 동기를 성공 추구냐 실패 회피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학생은요, 내가 갖고 있는 목표에서 실패했을 때 그 동기가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실패를 회피하는 학생은 목표에 성공했을 때 동기가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습자가 성공 추구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실패 회피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구분해서 과제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실패 회피처럼 자신감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태한테는 성공 경험 제공해서 학습자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더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요. 혹은 자신감이 너무 늦어서 선생님 다 맞출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학생한테는 바로 성공하는 과제를 제시하기보다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학습자가 실패하고 왜 안 됐지? 나 다시 해볼래 라고 하면서 성공을 더 간절히 바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 유형에 따라서 과제를 다르게 제시한다는 점 재밌게 한번 알아봤고요. 네, 우리 그 다음으로는 그리고 와이너의 귀인 이론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귀인 이론 조금 중요하게 잡고 가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잡을 때도 이 핵심 키워드 이 안에 있는 것만 잘 보고 가주시면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능노난운, 이렇게 네 가지 잘 잡고 가주시면 좋습니다. 능력 같은 경우에는요, 통제 불가능한 내가 타고난 능력이죠. 하지만 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디에 귀인하는 것이 좋냐? 나의 노력에 귀인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나의 능력으로 귀인을 해버린다면요, 결국 나는 수학에서 또 50점을 맞았네, 내 능력이 부족해서야 라고 하면 학생이 공부를 더 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안 하고 싶겠죠. 하지만 내 노력이 부족했어, 기출문제 좀만 더 풀었으면 이번에 수학 점수 70점 80점 올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나의 노력을 귀인했다면 다음번에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공부하려고 하겠죠. 이처럼 능력과 노력 어디가 통제 가능하고 불가능하냐, 안정적이냐 불안정이냐에 따라서 귀인하고 있는 것, 그거에 따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능력보다는 노력으로 실패했을 때는 귀인해 주고요, 성공했을 때는 평소에 너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통제 가능하고 안정적인 내적에 있는 노력을 더 강조해 줄 수 있겠다. 즉 우리는 귀인을 어디에 해줄 것이냐 라고 할 때 웬만하면 노력을 위주로 학생이 발전적인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통제 불가능한 난이도 같은 것에 우리가 귀인
귀인하거나 행운 같은 상황에서 귀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요인이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요인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난이도나 운에 귀인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로 잘 데려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학습된 무기력 나타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학습된 무기력 가지고 있는 학생들 실제 현장에 꽤 많습니다. 우리 그런 학생들에게 뭘 해줘야 되냐? 바로 귀인 재훈련 해줍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줄 건데? 귀인 재훈련, 바람직한 귀인 유형 뭐였죠? 너가 노력한다면 더 얻을 수 있을 거야. 너의 능력 탓도 아니고, 너가 지금 좋은 성적 얻은 것도 행운 때문이 아니고, 너가 평소에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학생이 긍정적인 생각, 발전적인 사고방식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왜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이 계속 빠지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학생들이 계속해서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험을 쌓고 있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인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냐? 학생에게 성공 경험은 계속 제공해 줄 거고요, 학생이 스스로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 귀인을 재훈련할 수 있도록 자신의 노력 수준, 자신이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끌고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와이너의 귀인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 거 한번 잘 봐주시면 좋고요, 능노난운 4가지 키워드 잘 잡고 가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기대가치 이론인데요. 여기서는 성공기대 요인과 과제가치 요인 2가지가 높을수록 동기가 높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임용시험을 치른다 라고 할 때요, 내가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기대 요인이 높으면 동기 올라간다 라는 거고요. 우리 과제가치 요인 뭐죠? 이 학습 목표, 우리가 임용시험에 합격을 이뤄냈다 라고 해서 내가 얻는 게 뭐지? 와, 30년 동안 나는 이제 안정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과제로부터 나타나는 가치 요인, 이러면 우리는 똑같이 동기가 또다시 높아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표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이 과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 2가지 다 높았을 때 우리는 동기가 올라가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교사가 돼서 수업을 한다고 할 때도 성공기제 요인 잘 올려주고요, 과제 가치 요인 잘 올려주십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 내용들 잘 활용해 본다면 우리 난이도 조금은 쉽게 느껴지도록 해줄 거고요, 이 과제가 달성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용가치, 내적가치 모두 높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학습 목표 설정할 때, 학습 수업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할 건데, 기대가치 이론 반영해봐 라고 한다면 성공기대 요인 높일게요, 과제가치 요인 높일게요 라고 답 써줄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기대가치 이론도 하나 알아봤고요. 우리 그 다음으로 이제 자기효능감 나왔습니다. 우리 반도라 나왔는데요. 우리 반도라 앞서서 교육방법이 교육공학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 우리 여기 교육심리에서는 자기효능감 하나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효능감이라는 용어가 예전에는 우리같이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따라서 자기효능감을 높입시다 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공생인 만큼 자기효능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기효능감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라면서 이 한 단어 잘 가져가 주시면 좋고요, 내가 노력한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스스로에 대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기효능감이 구제되면 어떻게 되는데, 앞서서 살펴봤던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집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자기효능감에서 가져가야 되는 키워드 과관원신 4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 성공 경험이 있습니까? 간접 경험, 내 모델링 같이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유사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다면 내 동기도 올라갑니다, 나의 자기효능감도 올라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언어적 설득, 중요타진 부모나 교사가 긍정적으로 넌 할 수 있는 애야, 너가 지금까지 해왔던 태도를 봤을 때 선생님은 널 믿어 라는 언어적 설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올림픽에서 역도나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하이록스 같은 고강도 운동들 보면요, 신체적 정서적 각성을 잘 쓰고 있는데요, 스스로 얼굴 뺨을 때리기도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기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각성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 이 사람들 하는 거 뭐냐? 자기효능감,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계속해서 길러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자기효능감에서는 과관언신, 이 4가지 키워드가 중요하다라는 점 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자기가치인데요. 셀프월스라고 써있죠. 나 스스로 내가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지, 나의 존재에 대한 관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걸 다른 말로 자존감입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긍정적인 자기가치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린 동기가 올라갑니다. 나 스스로 나를 건강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믿을 때 우린 동기가 올라갈 수 있겠죠. 나 스스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의 자기가치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동기도 낮아질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사로서 교사인 나의 자기가치도 높이고 잘 유지해 줘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을 때 우리는 너 그렇지 않아, 넌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잘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긍정적 자기가치일수록 지도합시다 라고 하고 있고, 이 앞서서 자기장애 전략 가지지 않도록 우리 도와야 됩니다, 막아줍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장애 전략 뭐냐? 자기가치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패턴인데요, 약간 비합리적인 패턴이다 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하면서 미루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결국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 공부를 했는데 낮은 성적이 나오면 나는 나의 자기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애 전략
전략을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시험 공부를 미루고 결국 마지막에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점수가 낮은 거야,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나의 자기 가치를 지키기 위한 비합리적 행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인 이상 인간들은 원래 이렇게 늘 비합리적인 행동들을 반복하고 모두가 보이고 있죠. 하지만 그런 자기 장애 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린 교사로서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간파한 다음에 그걸 깨줄 수 있어야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가치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두 가지를 종합하는 자기 효능감과 자기 가치를 모두 종합한 셀프 콘셉트 자아 개념 나왔는데요. 자아 개념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경험으로 생긴 것, 성공 경험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전에 나왔던 자기 효능감,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는 자기 가치, 이 자존감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따라서 이 자아 개념 어떻게 생기는 건데 라고 한다면요, 우리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정되고 변화됩니다. 성인기에 안정이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 뭐냐, 10대 때는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아 개념, 긍정적인 자신에 대한 좋은 자아 개념 가질 수 있도록 교사로서 잘 도와줍시다. 어떻게 성공 경험 줍시다. 이를 통해 긍정적 자아 개념 만들어 줍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결국 또래와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협동학습 통해서 학생들이 긍정적인 상호작용 계속 경험해보자,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는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기르게 해주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정의적 특성인데요, 우리 불안이론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안과 학습량은 영육자 상태를 나타냅니다 라는 뜻은요, 우리 불안이 올라갈수록 학습량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라는 뜻인데요. 처음에 불안이 너무 낮아버리면요, 학습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학생들 지루하다라고 느끼거든요. 하지만 불안이 너무 높아버리면요, 학습 이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이때 왜 그러냐면 초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혀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정량의 난이도, 적정량의 불안을 제공해줬을 때 학생들의 학습량 가장 높은데요. 이때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 스스로 노력도 많이 하고 성취했다는 쾌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때 제공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막 학습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비계를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학습자들이 불안과 학습량 영육자 상태에 얘긴다는 거 잘 파악해 주시고요. 따라서 불안이 낮다, 이 학생에게 지금 이 문제 너무 난이도 낮은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좀 더 어려운 과제 줘서 학습 성취 높여보자 라는 거고요. 불안이 너무 높아서 스스로 자신감도 너무 떨어지고 과제에 계속해서 위축되어 있는 학생한테는 좀 더 쉬운 과제를 줘서 성공 경험 주고 학생에게 학업 결과 올려주자 라는 점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 이론도 가볍게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학습자의 특성으로 가지고 있는 인지적 특성, 창의적 특성, 인지 양식, 정의적 특성까지 모두 알아봤고요. 이제 학습자들이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어떤 발달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지 그 성장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달, 성숙, 학습 이렇게 나타나 있는 내용 한번 잘 읽어봐 주시고요. 원리까지 잘 봐주시면 좋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인지, 성격, 도덕성, 사회성이 발달하고 있다더라 라면서 인성도사 이렇게 먼저 잘 봐주시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학자들, 우리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자들만 다 모아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습자의 발달과 관련된 부분이 시험 문제에 등장한다면 인성도사 이 안에 있는 4개의 학파 중에서 결국 어느 한 학자를 물어볼 테니까요. 우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들 한 문장씩만 잘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단어 두 단어만 잘 쓸 수 있으면 우린 시험에서 1점, 2점씩 가져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우리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우리 인지가 어떻게 발달하고 있지 가장 먼저 알아볼 텐데요. 우리 피아제는 아직 논술형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그 짝꿍인 비고츠키가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 피아제가 계속해서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피아제로부터 발전한 게 비고츠키 현대로 더 왔기 때문에 아마 현대적인 학자가 등장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피아제도 그만큼 중요한 그 토대를 마련해준 학자이기 때문에 피아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요 개념 나와 있는데요. 조직화, 인지도식, 수능, 평형화. 우리가 여기서 잘 알고 가야 되는 건 결국 인지도식 스키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수업을 하면서도 옆에 서랍을 띄워놨잖아요. 이 서랍도 하나의 스키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지도식, 내 인지를 돕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하나의 틀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스키마를 활용해서 우리는 그 안에 수능하기도 하고 평형화를 만들어 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능할 때 보면요, 새로운 정보를 기존 도식에 맞춘다 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심리에서 이렇게 서랍에 있는 배운 내용들이 있는데 새롭게 알게 된 교육심리에 또 다른 내용이 있다고 쳐볼게요. 우린 그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서랍에 들고 있는 내용 중에 무엇과 맞는지 그것을 맞춰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의 서랍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절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맞게 기존의 도식을 변화하자. 봤던 내용이 내 서랍에 없는 내용이네. 이거 어디에 추가하지? 지금 피아제에 넣어야 되나? 피고츠키에 넣어야 되나? 혹은 도덕성 발달에 넣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만의 인지도식 스키마에 추가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린 전체적으로 수능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수능 과정에는 동화하는 과정, 조절하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 나뉜다라는 점 알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이런 인지도식 스키마를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평형화, 학생들이 평형화를 지키려고 할 텐데 그 평형을 깨트려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식 밖에 있는 것들로 이 도식을 계속
계속해서 더 탄탄하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피아제가 가지고 있는 조인순평 이렇게 4가지 잘 가져가 주시고요. 그리고 인지발달 단계에서는 감각운동,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 있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디 있죠? 그렇죠. 형식적 조작기 있죠.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한번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자기중심적 언어발달 전조작기 2에서 7세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비고츠키와 대척점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거 뒤에 가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비고츠키는 2020학년도에 한번 등장했었는데요. 우리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서는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사회적 구성주의를 주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요 개념부터 살펴보면요. 우리 사적 언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뭐라고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비고츠키 공부하면서도 아 좋아 비고츠키 공부했고 피아제랑 이렇게 다르네 라고 하면서 자기 안내 자기 지시 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그것을 사적 언어라는 표현으로 비고츠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렇게 비고츠키는 자신이 자기중심적 사적 언어를 인지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요. 우리 피아제 같은 경우엔 자기중심적 언어가 미성숙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혼잣말 하는 거 특히 우리 2에서 7세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때 하고 있는 웅얼거림 같은 경우에는 미성숙해서 의사소통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언어 발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적 언어를 더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점 하나 뽑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비계 설정, 근접 발달, 역동적 평가 모두 비고츠키의 가장 중요한 표현 중 하나인데요.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계 설정은 스캐폴딩이라고도 말하고 발판 설정이다 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스캐폴딩 비계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우리 건물 밖에 뭔가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벽에 페인트를 보수하거나 뭔가 부착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 어떻겠죠?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발판을 설치하는데 그걸 우리는 비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계를 밟고 올라가서 건물을 더 키워 나갈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바로 비고츠키가 말하고 있는 비계다, 스캐폴딩이다, 발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발판, 스캐폴딩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자가 이 밖에 나가 설 수 있도록 자신의 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데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인지적으로도 하고요. 정의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인지적으로는 뭐냐? 학습 내적 도움을 주겠다. 학습 과제에 관련해서 도움을 주겠다 이고요. 학습 외적으로는 학습 목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불안 괜찮습니다. 당연한 과정이에요. 지금 더 나아가면 돼요 라고 하면서 정의적으로 스캐폴딩을 마련해 줄 수도 있구나 라는 점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근접 발달 영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근접 발달 영역에 비계를 제공하는 거 이거 교사가 해주기도 하지만요. 유능한 타인이라고 나오죠. 유능한 또래가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비고츠키는 협동학습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타인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회적 구성주의 주장답게 협동학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고 있는 건 결국 근접 발달 영역을 발달시킬 거예요 라는 점 하나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비고츠키는 역동적 평가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예전에는 실제로 발달된 부분만 평가했다면 아니요 이제 근접 발달 영역까지 포함시켜서 우리 잠재력을 평가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역동적 평가라는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비, 근, 역 4가지 키워드 잘 알아가 주시고요. 우리 피아제와 비고츠키가 어떻게 다르게 말하고 있는지 이 내용도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 비고츠키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교사로서 수업에서 해야 되는 거 뭔데? 라고 한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비계와 발판을 제공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영역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게 바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드리고 있는 거 비계와 발판을 통해서 밟고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학 전체 범위 너무 많고 방대한데 이거 언제 다 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공해드린 발판을 토대로 중요한 내용들부터 먼저 정복해보세요. 그러면 전체 이론을 학습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까지 잘 알아봤고요. 우리 이렇게 학습자의 발달 중에서 인지발달 피아제와 비고츠키가 중요한 학자로 대립하고 있는 거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성격발달 이론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성격발달 같은 경우는 프로이트와 에릭슨 그리고 마샤 이렇게 3명의 학자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프로이트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리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학자인 만큼 중요한 학자긴 하지만요. 사실은 현재 시대와는 어떻게 보면 일치하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도는 좀 낮지만 그래도 우리 심리학 모든 책에 등장하는 만큼 무시는 할 수 없고 어떤 주장들을 하는지 그건 가볍게 읽어보자 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뭐냐?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 중에서도 무의식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점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성격발달 이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학년도에 심리적 유액이 이때 논술량 초창기 시기인데요. 이때 심리적 유액이라는 개념을 물어보면서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에릭슨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성격 발달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각 시기마다 관여가 있고 위기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겪어야 되는 경험이 있고 겪지 않아야 될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써 주었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그렇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10대 학생들이죠. 이때 정체감대 역할혼미
혼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역, 이렇게 정체감을 느껴야 되는지 역할 혼미를 느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는 결국 정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정서적 독립, 자아 정체가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건 결국 심리적 유예기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결국 이 학생들이 이렇게 정체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것이 뭐냐, 내 꿈이 뭐지,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는 뭘 앞으로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까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때 하는 것들이 바로 심리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유예하면서 내 경험을 계속해서 되짚어보는 거, 내 미래를 그려보는 그런 고민하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체감 확립할 확률 높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에릭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발당의 결정적 시기 존재하니까 이때 관여와 위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샤의 청소년기 정체감 유형인데요. 이때는 관여 위기 말고 위기와 확신이라는 또 다른 마샤만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위기 나왔을 때 우리 에릭슨의 관점에서 위기는 뭐였지 라고 볼 수 있고 마샤 입장에서 위기는 뭐였지 라는 거 우리 구분해서 봐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마샤의 입장에서는 정체감 혼미형으로 위기도 없고 확신도 없는 상태 안 되고요. 우리 정체가 성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립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도 겪고 확신도 겪어서 스스로 확신 이룬 상태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와 확신을 우린 교사로서 제공해 줄 수 있어야겠다, 혹은 없는지 어디가 비어 있는지 이걸 잘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샤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학교에서 계속해서 정의적 영역 가르쳐야 됩니다, 학생들의 도덕성, 학생들의 인성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나오고 있는 대표주자 콜버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요, 우리 트롤리 딜레마 기억나시나요? 우리 이렇게 기차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엔 사람들이 3명 이렇게 묶여 있고요, 이쪽에는 한 명의 어린아이만 있다라고 할 때 나는 기차를 어디로 방향을 틀 것인가,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딜레마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의 도덕성을 평가해 보자 라고 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 발달 단계를 인습 단계에서 이전입니다, 인습 이후입니다 라고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은 이전 단계 도덕성의 의미가 없으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도덕 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웁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걸 가르쳐 줘야 되냐, 보편적 도덕 원리를 가르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 이익에 의해서 법과 질서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을 넘어서 사회계약 정신과 우리 인류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공동된 가치, 숭고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점점 더 보편적 원리를 찾아가자 라고 하는 뜻이고요. 우리는 결국 인습 이후 단계로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기찻길 같은 걸 판단하는 거, 말로는 분명히 잘 할 수 있는데 실제 상황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 행동을 실제로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겠죠.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수행평가의 중요성 강조해 봤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도덕성 발달 이론이 결국 판단 능력에 대한 이론이다, 행동에 대한 이론이 아닙니다 라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한계로부터 길리건의 배려의 윤리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버그는 성별에 따라서 도덕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길리건이라는 사람은 배려의 윤리라고 말하면서 배려와 책임을 중심으로 도덕적 판단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기 이익에서 자기 희생으로서 그리고 비폭력 동료서까지 우리 전환기를 겪고 나서 1, 2, 3으로 나뉘어져 나가는 거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이익으로부터 전체 인류에 대한 공감까지 조금 더 보고 있는 시야가 넓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가는 것이 바로 배려와 책임의 대상을 어디까지 삼느냐 하는 거니까요. 우리 배려를 계속해서 키워갑시다, 배려를 더 많이 합시다 라는 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도덕성 발달 같은 경우에서는 콜버그와 길리건 이렇게 두 명의 학자밖에 없다는 거 하나 확인을 해봤고요. 결국 도덕성이 나온다면 콜버그의 이론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여기 무엇을 고려하고 있는지 자 예시 키워드 써놨으니까 제시문으로 나왔을 때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그 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덕성 발달 이론 콜버그와 길리건까지 알아봤는데요. 실제 시험에서 도덕성이 등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콜버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등장했을 때 어떤 단계에 있는지 큰 단계에서부터 작은 단계까지 내가 그걸 구분해낼 수 있기만 한다면,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만 한다면 우리 시험 문제도 무난하게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한계까지 잘 알고 가서 그 한계를 잘 지적하는 것까지 잘 나아간다면 우린 결국 수행평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결론으로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길리건의 배려의 윤리까지 도덕성 발달까지 잘 알아봤고요. 이제 이어서 사회성 발달 이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회성이 낮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결국 이게 뭐죠? 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입장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입장, 여기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입장을 다 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성이 낮은 사람은 누구의 입장만 고려하죠? 그렇죠, 자신의 입장만 고려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성
사회성은 어떻게 발달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려할수록 사회성이 높은 거겠구나 라고 먼저 하나 큰 개념 잡아드리고 싶고요. 셀만이라는 학자, 브루펜브레는 학자 이렇게 두 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도 중심적에서 사회정보적으로 자기반성, 제3자적, 사회관습적으로 점점 관점이 높아진다, 조망이 높아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조망은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요. 이렇게 산이 있을 때 우리 땅에서 보고 있는 세상과 우리 산 정상에서 보고 있는 세상은 참 다르게 보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조망을 높여서 계속 위에서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회관습적 조망을 수용하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땅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두가 누리고 있는 그 관점을 우리 함께 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그 다음으로 브루펜브루너 같은 경우는 생물 생태학적 발달 이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나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더 크게 바라봅시다 라고 말하면서 생물 생태학적으로 더 많이 고려해 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그리고 시간까지 고려해 보면서 과거엔 어땠지, 미래에는 어떨 거지, 현재는 어떤 거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차원의 체계를 함께 고려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학생이 어느 정도의 사회성을 발달하고 있는지 갖추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셀만의 이론인지 브루펜브레너의 이론인지 산인지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인지 그런 것들 함께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학습 이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이론의 가장 첫 번째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인데요. 우리 행동주의에서는 가장 유명한 학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파블로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종소리만 쳐도 개가 침을 흘리는 모습, 그걸 우리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파블로프이자 행동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형산들 잘 나와 있고요. 우리 파블로프로부터 행동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손다이크의 도구적 조건 형성인데요. 이때 이 도구적이다 라는 말은 도구를 통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효과를 얻어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행착오와 효과를 통해서 성공 경험을 주는 거,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행동은 학습을 하지만요, 나에게 실패의 경험, 나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주는 건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건 형성이 도구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다이크는 도구적으로 조건이 형성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점 가볍게 봐줄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스키너가 되겠습니다. 스키너 같은 경우는 조작적 조건화와 그 다음 장에 있는 스키너의 행동 수정까지 이렇게 두 개 큰 개념들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행동주의 하면 스키너의 입장을 고려할 만큼 스키너는 우리에게 행동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 있는 개념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강화와 벌이 있는데요. 이 강화와 처벌을 크게 잘 구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강화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빈도를 올려간다라고 봐주면 좋고요. 우리 처벌 같은 경우에는 나쁜 행동,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빈도를 낮추는 것이 그 목표다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이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강화해 주면 좋겠죠. 너 너무 착하구나, 너 너무 훌륭한 아이구나, 너무 잘했어, 상점 줄게 라고 하면서 잘했던 행동 칭찬해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상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 나쁜 행동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 욕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생각보다 욕설, 바른 언어 생활을 잘 안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욕설하는 행동 강화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죠. 처벌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이걸 약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나쁜 말 했네, 바른 말 10번 하도록 해, 너 가지고 있던 상점을 하나 뺏도록 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 행동을 약화시키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와 처벌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행동을 플러스 시키겠다, 마이너스 시키겠다 라는 점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때 그리고 정적이냐 부적이냐 라는 뜻도 결국 자극을 주겠습니다, 자극을 뺏겠습니다 라는 걸로 나눠져 있다라는 점,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들여다본다면 실제로 문제로 등장했을 때 그걸 구별하는 게 가능해지니까요. 우리 스키너가 나왔을 때 강화인지 처벌인지 가장 먼저 크게 파악해주고, 주었는지 빼었는지로 정적인지 부적인지까지 파악해줄 수 있으면 모두 다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강화 계획이 있는데요. 계속적 강화, 간헐 강화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결국 변동 비율 계획으로 가야 된다라는 점 알고 가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학교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 수업 시간이 들어왔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이 아이스크림을 매번 수업 시간마다 여름 내내 사주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별로 기뻐하거나 만족해하지 않겠죠. 하지만 안 사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사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런 것처럼 변동 비율로 예측할 수 없게 해줍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걸 가장 효과적이다, 이게 바로 도박의 원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하나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행동 수정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동주의 학습 이론 배우고 있는데요. 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결국 이 스키너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과 굉장히 유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잘 알고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우리 앞서서 강화 처벌 봤던 것처럼 결손행동 증강, 우리 뭐죠? 플러스 하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강화해 줍니다 라는 점 볼 수 있고요. 과잉행동 약화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없애주겠습니다, 소거하고
좋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잘 봐주면 좋습니다. 이때 하나만 짚고 간다면요, 이 재밌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프리맥의 원리 할머니 규칙이라고 써 있습니다. 할머니가 내세우는 규칙과 같다 해서 붙여진 별명 같은 이름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보상물을 조건으로 거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리 손자 손녀가 숙제를 끝내면 너 게임하게 해줄게, 아이스크림 먹게 해줄게, 마라탕 먹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생각해 보면요, 백지 쓰기 하면 나 오늘 낮잠 잘게 라고 하면서 나에게 달콤한 보상을 미래에 약속하면서 지금 하기 싫은 일, 나에게 힘든 일을 연습해 보자 라고 걸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리맥의 원리 할머니의 규칙이란 이름으로 있다는 점 하나 짚어봤고요. 그 외에 가행행동 약화를 위해서 타임아웃 시키겠습니다. 이때 이 나와 있는 조건들, 벌 할 때 어떤 유의점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로 등장한다면, 2차 시험 면접에서 문제로 등장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 점도 한번 잘 짚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다음으로 행동주의 마지막으로 목적적 행동주의 기호 형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톨만이 하고 있는 건 결국 잠재학습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학습이 자극과 반응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학생마다 우리 인간은 필요한 정보를 잠재적으로 학습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때 했던 말이 결국 목적에 따라서 행동을 학습하더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을 G 미로 실험에서 알아낸 거구나 하는 정도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스키너가 더 중요할 거예요. 우리 그 다음으로는 반두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두라 같은 경우는 사회인지 학습을 주장했던 학자인데요. 그 외에도 주장하고 있는 유형들, 주장하고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두라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개념들을 이 한 페이지에 잘 통합을 해봤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면, 이 청킹을 잘 풀었을 수 있다면 반두라에 대해서 어떤 걸 물어봐도 나는 다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장과 상호 결정론 강화 유형은 가볍게 잘 읽어봐 주시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관찰학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찰학습이 아직 문제로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주파제동 이렇게 4가지 잘 배워 주시고요. 이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모델이 유능할수록 또는 모델이 나와 유사할수록 모방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즉 학습 동기 증가하고 거기서부터 학습이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관찰학습 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제공해 줍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요, 지난해 학기 초에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지난해 선배들이 했던 그 수업 활동의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굉장히 유사한 학생들이고요. 그 학생들의 활동을 굉장히 유능한 마지막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걸 보면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관찰학습을 높게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동기도 올려줄 수 있고 학습 효과도 높여줄 수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이렇게 관찰학습을 활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점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기효능감 앞서서 봤었죠. 과관원신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걸로 학습된 무기력 없앨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잘 도와줄 거고요. 이걸 얘기한 사람 누구다? 반두라라는 학자다. 우리 반두라 너무 중요하다라는 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효능감과 같은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보면요, 자기 조절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요인 조절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나오고 있는 방법 보이고요. 우리 그때 고려할 수 있는 3가지 변인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 변인, 동기 변인, 행동 변인, 어떻게 내 변인을 조절해 나가면서 자기 조절을 하고 있는지 나타나고요. 우리 결국 이 학생들이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뭐냐? 자기평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그러한 자기 조절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반두라다라는 점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또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교사는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이다. 다양한 모델 제시해서 학생들이 자신과 유사한 모델, 자신보다 유능한 모델 잘 찾을 수 있도록 했고요. 따라서 모범 사례를 잘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자기 조절 능력을 이끌어내서 학습 효과 최대로 끌어올립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반두라의 이론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인지주의 학습 이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주의는 재밌는 게 사람의 뇌를 하나의 컴퓨터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는 어떻게 움직이죠? 하나의 사고 체계가 있다라고,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처럼 인간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지 그것을 밝히는데 관심이 있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그 학습 이론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베르트 하이머라는 사람은 게슈탈트 이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근접한 것끼리, 유사한 것끼리, 폐쇄된 것끼리, 연속된 것끼리 하나의 법, 하나의 형태로 인식을 해버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동그라미가 아니라 끊어진 선인데 우리는 동그라미로 한 번에 인식할 수 있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선선선 점점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고양이로 우리는 잘 쉽게 인식을 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상상하더라 라는 것이 바로 이 게슈탈트 이론에서 나타나는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퀼러의 통찰학습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퀼러 같은 경우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니까 아하라고 하면서 무지에서 완전한 알무로 다 빠져드는 것 같던데, 빠르게 확 이동하는 것 같던데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아하 현상이라는 재밌는 용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찰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전체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니까 아하 이런 거였어 라고 하면서 통찰이 나타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의에서도 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전체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종합해 봅시다.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교육학 아하, 교육심리 이런 거였어, 교육 방법 이런 거였어, 교육 과정 이런 거였어 라고 하면서 선생님들께 통찰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처럼 퀼러의 통찰학습 인지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하 현상 재밌게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정보처리 이론입니다. 정보처리 이론 같은 경우에서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어떤 경로로 우리 기억에 저장되느냐 그걸 알아보는 건데요. 감각기억을 통해서 단기기억을 통해서 정기기억으로 갑니다 라고 하면서 1, 2, 3으로 흘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결국 공부를 한다라는 건 장기기억에 저장을 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활동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자라는 거고요. 결국 단기기억이 장기기억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부화와 시연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장기기억에서 단기기억으로 꺼내 쓸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자유자재로 꺼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인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용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자극을 받았을 때 그걸 감각기억에서 바로 주의 집중하지 않으면서 망각으로 사라지지 않게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되냐? 주의 집중해 줄 거고요.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게 뭐 해줄 거냐? 우리 부화 시연하지 않으면 망각된다 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께 계속 속독하고 강의 듣고 정독하고 인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계속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부호와 시연을 통해서 장기기억을 잘 넣었다면 잘 꺼낼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겠죠. 따라서 이렇게 속강정인을 한다면 우리 장기기억에 잘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는 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잘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부호화할 때 어떤 전략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정교하게 만들어 봅시다. 조직화해서 구조화해서 우리 하나씩 통째로 이어봅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전 이론과 다음 이론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 맥락을 함께 살려봅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호화 전략 제가 계속해서 선생님들께 강의에서 함께 나눠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이렇게 정보처리 이론에 입각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내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이 자극 정보를 어떻게 내가 장기 기억으로 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정보처리 이론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부호화 특수성 이론인데요. 우리 털빙 톰슨도 있고 고든 베들리도 있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이때 핵심 키워드는 상황 단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억을 꺼내려고 할 때 그 상황이 유사할수록 잘 꺼냈을 수 있더라라는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요. 교육학 시간에 맞춰서 교육학 공부하고요. 전공시험 볼 시간에 맞춰서 전공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부호화 특수성 이론을 고려해서 상황 단서와 인출 단서를 맞춰보는 거구나라는 점 볼 수 있고요. 이때 이 인출 단서는 뭐가 될 수 있냐? 청킹과 같은 그런 도구들 내가 잘 풀었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인출 단서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적 부호화 내용 내 공부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털빙의 중다기억 체계인데요. 우리 털빙이라는 학자는 장기기억을 두 가지 하위기억으로 나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기억이 어떤 건데 서술기억이야 절차기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서술기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과 관련된 정보와 관련된 이야기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절차기억과 같은 경우는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내가 몸으로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술기억, 절차기억 그 용어가 털빙이라는 학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점 이렇게만 크게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페이비오는 이중 부호화 모형을 말해 줬습니다. 따라서 부호화를 될 때 이중으로 시각적으로 언어적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될 때 더 기억이 잘 나더라, 더 장기 기억으로 잘 안착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따라서 시각 정보를 공간적으로 부호합시다. 우리가 서랍을 보면서 서랍의 위치 윗칸에 있던데 아래칸에 있던데 중간에 있던데 라고 하는 것들로 부호하는 것, 그리고 언어 정보로 청킹으로 계열적으로 이렇게 부호하는 것들이 결국 시각 정보, 언어 정보 둘 다 쓰는 거구나 라는 점, 이렇게 우리는 이중 부호화 모형도 함께 활용하고 있구나 하는 점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장기 기억으로부터 우리 인출 회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장기 기억에 부호화해서 잘 넣어놨는데 그걸 꺼내 쓰지 않으면, 인출하지 않으면 다시 기억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끌어내는 활동, 장기 기억이 저렸는지 확인해보는 이 인출까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뭐지? 단서 활용, 맥락, 무드, 도식화 스크립트, 재구성한 기억, 처리 수준 이런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서의 활용이라고 한다면요. 제가 서랍 옆에 써드린 두 가지 키워드, 단맥, 무드, 제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인출 단서가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인출 단서를 활용해서 전체 내용을 풀어 쓰는 것, 결국 우리가 단기 기억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7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즉 5개에서 9개까지 기억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 이렇게 청킹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니까요. 이때 만들어 놓은 단서 잘 활용해보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구성한 기준, 처리 수준 보면 재밌는 게 내가 스스로 그 기억을 재구성할수록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인강 듣고 나서 단순하게 그냥 책 덮고 그냥 가시지 말고
마시고 한 번 더 정독해보고 인출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스스로 그 안에서 내가 꺼내 쓰는 활동까지 처리 수준 높은 공부를 하는 것까지 했을 때 우리 공부 효과가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장기 그로드 인출하는 거 우리가 결국 공부의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시험에서 고득점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여기 교육심리에서 배우는 내용을 내 공부에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또 중요한 일이죠. 학습 망각 이론인데요.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건 이 망각과 싸우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망각을 이겨내고 결국 인출을 잘 해내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시험 공부의 목적이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 이 학습 망각에서는 어떻게 망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고요. 이걸 활용했을 때 우리가 복습을 어떻게 설계하면 우리의 기억을 더 잘 살릴 수 있는지, 더 잘 가져갈 수 있는지 우리 교육 심리를 통해서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각 곡선 보면요, 10분 후부터 망각하고요, 1시간 지나 50% 이상 망각합니다, 1일만 지나도 70% 망각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인간 기억력이 굉장히 쉽게 휘발되는 거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망각 곡선 그래프를 잘 생각해 보면서 그치, 그걸 활용해서 우리 잘 복습해 보자 라고 하면서 매주 매달 내가 배웠던 내용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자. 그걸 통해서 우리 한 달 이상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시험장까지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학 배운 내용 잘 가져가 보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나오고 있는 망각의 원인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서요, 나의 망각을 일으키는 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학습 전이 이론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결국 학습을 했다라는 건 그 지식을 단순하게 고정된 그 상황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화시켜서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그게 우리가 교과에서 가르치는 지식도 그럴 거고요, 우리가 지금 교육학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도 똑같이 이렇게 학습 전이 이론입니다, 이 내용 빈칸 써보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실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에 묻는 말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일반화해서 적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배운 내용을 잘 전이할 수 있어야겠구나 라는 점 하나 짚고 가고 싶고요. 따라서 거기 나와 있는 이론들, 이렇게 형돌 1, 2 이렇게 나와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그 내용은 뭐가 있지, 내가 수업을 한다면 어떤 내용 요소들을 더 강조해 줄까 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들, 즉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내 전이 능력을 높여갈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전이 높여갈 수 있도록 기출문제 계속 풀어보겠죠. 이게 바로 선행학습을 하는 거고요. 내가 시험에서 배우려는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문제구나 라는 점 볼 수 있고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날 이렇게 기출문제 전개는 다 풀어보면서 내가 내일 볼 시험이 이 문제와 비슷하게 흘러가겠구나, 내일 내가 마주하는 첫 낯선 문제에서도 내가 배운 교육학 지식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학습 전이 이론도 잘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학습 이론 중에서 학습자의 적응과 부적응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학습을 잘 도와줬는데요,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있으면서 적응하기도 하고 부적응하기도 하고 그때 나타나고 있는 행동 양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행동 양식 잘 이해한 다음에 그에 맞게 잘 대처할 수 있으면 되겠죠. 따라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 부적응에서 어떻게 행동 양식을 하냐, 도망가기도 하고요, 스스로를 방어하는 모습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망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 뭐가 있지라는 점 살펴봐 주시고요. 이때는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학생이 도피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걸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학생이 어리광 피우거나 퇴행하려고 할 때, 전 발달 단계로 돌아가려고 할 때, 너가 지금 도피 기제를 발휘하고 있구나, 조금 힘든 상태구나, 내가 조금 기다려주지만 더 이상 퇴행할 수 없도록 내가 잘 도와줄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방어 기제 같은 경우에도 보상, 승화, 합리화, 투사, 반동형사, 치환, 동일시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끌어내야 되는 건 바로 승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억압된 욕망, 스스로 품고 있는 불만들을 어떻게 표출할 것이냐, 남에게 표출하거나 세상에 부정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세상에 가치 있는 쪽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라는 거고요. 우리 승화는 반드시 좋은 결과다, 즉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도피 기제와 방해 기제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교육 심리에서 학자의 특성과 학자의 발달, 그리고 마지막 학습 이론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빅4 과목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 네 과목을 모두 다 완성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이 교육심리 과목이니까요. 만약에 이 시험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고 싶다라고 할 땐 교육심리에 있는 이런 과학적 원리들, 조금은 어떻게 보면 학술적이다, 원론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1점 정도, 2점 정도 섞어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무엇이 나올까? 나는 그걸 내 손으로 답으로 써낼 수 있을까라는 점 집중해 보면서 한 번 더 정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망각과 전이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결국 중요한 내용들은 앞에 1, 2, 3, 4에 모여 있고요. 5, 6, 7, 8도 언제든지 등장은 할 수 있지만 그 중요도는 낮기 때문에 1, 2, 3, 4 과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거,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거, 내가 잘 인출할 수 있는지 꺼내보는 활동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배웠던 교육심리, 앞으로 배울 내용들도 우리 수업을 들은 날, 그날 하루
정도만큼은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속독하고 강의까지 잘 들었다면 정독하고 인출하는 활동 딱 한 번만이라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했을 때 정말 그 유효 기간이 그래도 이전보단 오래 갈 수 있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점수까지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시험 전까지 내 기억 속에 조금씩 남겨갈 수 있도록 잘 챙겨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육심리 잘 배워봤고요. 우리 다음 교육사회생활지도 및 산학 교육철학 및 교육사는 오늘 교육심리보다 양이 훨씬 적습니다. 그때부터는 양도 굉장히 적고요. 우리가 더 이상 기출된 내용이 없는 만큼 자세히 봐야 될 이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론부터는 좀 더 쉽게 갈 것 같으니까요. 지금까지 수업 잘 들어주셨다면 나머지 6, 7, 8도 가볍게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교육사회에서 뵙겠습니다.